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엄중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비상계획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전국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독일도 오스트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가계 빚이 1년 만에 1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 분기보다 작아져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 이어진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이나 손실 보상 대상 업종 94만 곳에는 2달간 전기료 등을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재지명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물가는 음식과 교통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다며 물가 상승 고착화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 상황이 엄중해지자 정부가 비상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유행 양상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 추가 접종과 취약시설 보호를 서두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럽 국가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전국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독일은 이번 겨울 끝 무렵이면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했거나 완치 또는 사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거리, 상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각해져 다시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접종 완료율이 66%로 저조한 상태에서 최근 하루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15,800여 명으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동안 출근이나 생활필수품 또는 의약품 구매 외에는 시민의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하겠다는 초강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Ich bin echt schon müde von diesen Lockdowns. Ja. Ich habe echt genug. Ja. Ich weiß nicht, was ich sonst dazu sagen soll. Also es ist, ich meine, für meinen Mann beispielsweise beruflich ist es eine. 이웃 국가인 독일도 부분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더 나아가 오스트리아의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는 3만 600여 명으로 최악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은 68%에 그쳤습니다. 이 추세로 겨울을 나게 되면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 감염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Wahrscheinlich wird am Ende dieses Winters so ziemlich jeder in Deutschland, das wurde ja manchmal schon etwas zynisch genannt, geimpft, genesen oder gestorben sein. 그리스도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 전원에게 모든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은 매주 신규 감염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라는 대규모 시위도 잇따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프랑스 총리가 확진되고 프랑스 총리와 회동한 벨기에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총리실은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통해 장 카스텍스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열흘간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카스텍스 총리는 확진 판정 직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후 귀국한 뒤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더크로 총리 역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90%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22일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9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 정체 현상을 빚자 지난 9월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자사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최근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28명에게 백신을 2차례 투여한 뒤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효능은 성별과 인종, 비만 정도 등에 걸쳐 일관되게 높았고 실험 참가자 가운데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위약군에 속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2세에서 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화이자는 정식 승인 절차를 위해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FDA와 공유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가 1억 도에서 30초 동안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건데요. 지난해 20초 운전으로 세웠던 세계 기록을 셀프 경신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K스타의 목표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사실 에너지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쾌거가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스타는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K스타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네, K스타는 핵융합 연구를 위해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핵융합 연구로입니다. 네. 대전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있습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면 태양에서, 그러니까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원자핵 하나짜리 수소들이 합쳐져서 원자핵 2개짜리 헬륨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네. 이 원리를 그대로 지구상에 옮겨와서 핵융합 에너지 생성을 연구하는 장치가 K스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K스타가 1억 도를 30초 동안 유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번에 K스타가 1억 도에서 30초 동안 운전을 성공했다는 것은요. K스타 안에 플라스마 이온이라는 물질이 1억 도 이상으로 가열이 돼서 30초 동안 유지됐다는 겁니다. 네. 플라스마는 이온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마는 초고온에서 원자핵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핵융합에 유리한 물질입니다. 네. 1억 도는 태양 중심 온도의 7배 수준의 고온인데요. 인공태양은 태양보다 작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태양보다도 더 높은 온도와 압력 상태가 돼야 합니다. 연구진은 K스타 속 플라스마 이온이 1억 도 이상으로 장시간 유지돼야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1억 도를 300초 이상 유지한다면 기술적 한계는 모두 극복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00초나 500초는 물론이고 24시간 가동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핵융합을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300초 그러니까 딱 5분이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300초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오는 2026년에는 이 1억 도를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K스타는 지난 2019년에 플라스마 이온 온도를 1억 도로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는 20초 동안 유지를 했고 또 올해는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네. 유지를 한 겁니다. 유지 기간을 늘리는 속도가 과거 속도와 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핵융합 연구에 늦게 뛰어든 것에 비춰서는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핵융합을 통한 이 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탈원전 논쟁이 있는 지금 기존의 원자력 발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원전에 쓰이는 기술은요, 핵 분열인데요. 작은 원소들이 융합하는 반응인 핵융합과는 달리 핵분열은 큰 원소가 작은 원소로 깨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요. 네. 부산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죠. 이걸 매장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말씀드린 대로 수소 같은 작은 원소 2개를 융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따라서 원전처럼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핵 분열 원리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는 다르게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발전 효율도 높고 폐기물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른 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런 플라스마 이온 온도를 1억 도로 5, 6초 정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아, 네. 중국의 경우는 플라스마 이온 온도를 1억 도를 가열을 해서 100초 동안 유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원리가 K스타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K스타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요, 플라스마 이온 온도를 올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중국은 플라스마 전자 온도를 1억 도로 유지한 겁니다. 네. 전자 온도를 올려도 핵융합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핵융합의 효율은 이온 온도를 높일 때보다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핵융합이라는 게 결국 이온과 이온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온 온도를 장시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학 선진국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K스타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K스타는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는 아니지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대량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연구하는 장치입니다. 예. K스타가 1억 도에서 300초 운전에 성공해서 이런 이 가동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면은 이터, 그러니까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시나리오를 채택해서 검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네. 네, 이터는 핵융합으로 대용량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장치인데요. 7개국이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 인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터는 개발을 완료한 뒤에 여러 핵융합 발전 시나리오를 검증해서 오는 2035년쯤에는 핵융합 발전을 위한 이런 기술 검증을 95% 정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은 정말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이런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 공동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이터가 K스타의 좋은 성과가 이터에서 검증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핵융합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터에서 이터는 전 세계 공동 장치이긴 하지만 운전에서 노하우들은 다 자국이 가지는 거예요. 장치는 공동을 쓰지만 그 모든 걸 다 쉐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나라는 돈만 내고 그냥 지나가면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우리는 이터에다 어떤 실험도 제한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터가 성공해서 다른 전 세계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이터를 통해서도 그런 원천 기술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K스타의 기술을 만약에 이터에서 검증을 하고 또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2050년쯤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고 나온다면 우리도 나중에 추가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청정에너지를 뽑아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지구 위에 작은 태양을 만드는데 우리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핵융합 관련 성과가 요즘 들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화두가 요즘 기후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 변화의 해법으로 또 핵융합 기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hing for fusion is to stabilize this and to keep the process, sustained and sustainable and secure. ITER is making strides, and we believe that in
4 to 5 years, we will have the first demonstration unit from which you can move to a commercial one. So it's a few years, down the line, but not too much. And of course, if we get to fusion, places like COP26 might not even be necessary because it will be a perfect source of energy. 네, 과학자들은 이런 핵융합이 대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핵융합은 수소를 융합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원료인 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원료가 무한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태양광과 풍력, 조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는 초기 설계 비용이 비싸고 또 일조량이나 바람량 등 이런 자연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K스타나 이터의 기술은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에너지를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얻은 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면 온실가스 배출도 없습니다. 네. 자, K스타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정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3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7.6으로 10월보다 0.8포인트 높아졌고 9월부터 석 달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계빚이 1년 만에 16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지난 분기보다 작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9.7%로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로 이어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말과 비교하면 전체 36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 가계대출은 37조 원 늘어난 반면 판매 신용은 0.2조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커졌으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여행 안전권역 트래블버블 협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싱가포르 관광객이 방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국 간 여행 안전권역이 시행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싱가포르 관광객 1,01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관광객은 입국 직후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없이 관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방한 6, 7일째에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늘고 있는 살균 소독수 일부 제품이 염소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소 사용이 금지된 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차염소산수 살균 소독제 20개 제품의 품질과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개 제품은 유효 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염소산수 기준에 미달했고 9개 제품은 적정 산성도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습니다. 또 차염소산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9개 제품이 이를 어기고 어린이용으로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안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각 23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현지 시각 23일 오후 5시에 경제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공장 발표와 연관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 대변인은
공장 위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현직인 제롬 파월 의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탓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파월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부의장에 지명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장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부의장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파월 의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our country was hemorrhaging jobs last year and there was panic in our financial markets, Jay's steady and decisive leadership helped to stabilize markets and put our economy on track to a robust recovery. 그러면서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최대 고용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연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파월 의장의 유임 결정은 의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배경이 됐습니다. 4년 전에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여야를 포함해 84명의 인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임명권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유행의 여파가 계속되고 30년 만에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배구는 좁은 코트 안에서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스파이크 등 격렬한 동작을 소화하는 운동인데요. 코로나19에다 날씨까지 추워진 요즘 실내 스포츠로 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구의 동작과 배구공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겨울 스포츠의 꽃, 배구. 최근 실내 운동으로 인기인데요. 제가 점수를 만들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빈 공간을 때렸다라는 거는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배구 기술 중에서도 배구 공격 무기, 서브의 모든 것과 이 안에 숨은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한 배구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세계적인 과정으로 지도하고 있는 안지환 코치와 오늘 배구 수업을 함께 할 텐데요. 최근 여자 배구 인기로 여성 회원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방과후 활동으로 취미로 시작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배구를 해보고자 동호회를 찾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보니까 이게 띄워준 공을 멋있게 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배구를 배워보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구는 운동량이 많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를 목표로 개발된 운동인데요. 6명 또는 9명이 한 팀으로 구성해 네트를 두고 공을 서로 치고받아 상대편 코트 안에 떨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신발 신고 보호대 찰 사람들 다 보호대 차고 바로 준비하자. 운동 전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회원들. 그럼 배구 운동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준비하면 될까요? 준비물론요. 이제 신발이랑 보호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호대는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은 당연히 필수로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되냐면 이제 부상 방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그런 퍼포먼스 향상이 스트레칭으로부터 또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요. 자, 반대쪽도. 네, 나쁜 자세의 표본이기 때문에 꼭 젖히세요. 네. 배구는 전신 운동이라 몸풀기는 필수입니다. 허리 숙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상 방지가 되겠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점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대한 점프력을 발현해서 이제 스포츠를 즐기는 것 중 하나가 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갈 수 있고 갑작스러운 운동을 통해서 당연히 뭐 인대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꼭 착용해야 하는 이것. 고무 바닥에서 경기하는 배구에서 특히 신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있을까요? 배구 코트는 고무 바닥으로 되어 있다 보니 마찰력에 요구하는 민감한 운동이 배구입니다. 특히 방향 전환이나 점프를 하는데 유리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코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나 부상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미끄러우면 플레이가 위축되고 부상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브는 또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서브를 못 치면 시작 자체를 못 하거든요, 게임을. 서브는 타점에 따른 종류가 3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밑에서 치는 언더 서브, 그다음에 서서 치는 스탠딩 플로트 서브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 높은 타점이 점프를 해서 치는 점프 서브가 있어요. 이제 서브 3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받기 쉬운 거예요. 아, 좋아. 굿. 그렇지. 자, 손 들고 던지고 나가 스윙. 오케이, 굿. 좋네. 좋아요. 서브에서도 점프 서브가 유리한데 이는 포물선 운동과 연관이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공을 칠수록 포물선 각이 줄고 파워가 커지는데 여기에는 공을 치는 위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프 서브로 아래로 향하는 힘이 공에 가해지고 중력에 의해 다시 아래로 향하는 상태를 만들어 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금 더 숙련자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제 무회전으로 배워볼 거예요. 무회전을 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정중앙을 치시면 돼요. 이때 손 모양 있잖아요. 손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에 맞으면 안 됩니다. 부위는 여기, 대부분 여기 맞아야 돼요. 공 중앙을 히팅하게 되면 무회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시작! 좋아요. 그렇지. 스파이크 서브는 다른 서브들과 달리 스핀을 오히려 주는 서브예요. 높은 타점에서 이제 히팅하는 스파이크 서브가 탑 스핀을 먹어서 네트 위를 통과해서 꽂히는 그런 느낌의 서브가 스파이크 서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바닥부터 감싸듯이 손 전체가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손 전체를 많이 사용해서 손목까지 써주시면 퍼펙트합니다. 왼발 투스텝 서브. 가볍게 몸을 던져서 히팅. 좋은데. 모두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들어가서 파. 이어지는 서브 연습. 다들 괜찮아요? 좀 어려워요. 다르게. 그렇죠. 토스하는 타이밍이랑 제가 스텝하고 그 점프하는 타이밍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토스하는 거? 공을 일단 첫 번째로 잘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배구에서는 공을 치는 손바닥 위치에 따라 공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어떤 서브를 넣느냐에 따라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구에서는 강한 서브는 상대편 수비를 흔들게 만드는 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파이크 서브는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팔을 빠르게 회전시켜 손으로 공을 강하게 치는 기술로 손바닥에 있는 운동량을 공에 전달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공을 치게 됩니다. 공을 칠 때 상체가 젖혀지게 되는 이유는 상체에 있는 운동량을 팔에 전달하기 위한 동작으로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상체를 뒤로 젖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강한 스파이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전이 없는 무회전 서브는 공의 궤적을 종잡을 수 없어서 수비를 어렵게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공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무회전 서브는 축구에서 무회전 킥, 야구에서 너클볼과 같은 원리인데 공기가 공 표면 뒤로 흘러가면 공 뒤쪽에 불규칙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로 인해 불규칙한 궤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브 기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배구공도 한몫한다는데요. 바로 이 배구공 표면에 들어간 홈, 딤플이 영향을 준답니다. 최근 골프공에서는 딤플이 배구공에 접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딤플은 비거리 향상과 안정된 비행 궤적을 위해 골프공에 처음 도입된 제작 방식인데요. 배구공과 손이 닿는 부분의 밀착력을 높여 마찰력을 크게 해주기 때문에 매끈한 포명보다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안전된 수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구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스파이크 서브를 배워봤잖아요. 또 이제 지금은 스파이크를 배워볼 텐데 스윙 모양이 굉장히 흡사하고 또 이제 맞는 범위까지도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스파이크와 스파이크 서브는? 스파이크 서브는 일단 서브니까 코트를 가로질러서 상대팀 코트에 넣으려면 약간 스윙 모양이나 이제 손목 넣는 거 감아서 때리는 거 비슷하지만 약간 밀어서 이제 길게 쳐야 되고 스파이크는 이제 네트랑 가깝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스윙 모양이 바닥으로 해서 바닥으로 꽂히게 때리는 게 차이점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스윙 모양이 같다고 해서 밀어치는 것과 휘둘러서 꽂아치는 것은 다르겠죠. 그 이제 스파이크는 약간 후자, 꽂아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꽂아서 스파이크를 한번 정말 바닥에 꽂아보겠습니다. 알겠죠? 모든 운동에서 그렇듯이 내 기술로 만드는 데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에 연습을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격 위치에 따라 공격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요. 네트에서 가까울수록 상대편 경기장 안에 넣을 수 있는 각도가 다양해집니다. 이는 네트에 가까울수록 타점이 높아져 입사각이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대편 수비가 해야 될 범위가 넓어져 공이 날아오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대략 네트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3m 지점보다는 좌우로 6도, 상하로는 10도가량 각도가 더 생깁니다. 하지만 네트에서 공격할 수 있는 선수는 전위에 있는 3명 선수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후위에 있는 3명에게는 공격선을 넘어오지 않는 조건에서만 후위 공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술로 미니게임을 진행하는 회원들. 회원들에게 배구는 삶의 활력소를 더하고 에너지를 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승패보다 배구라는 운동 자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제가 세터라는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친 공을 공격수들이 시원시원하게 때릴 수 있을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기 낳고 그 살이 좀 많이 쪘는데 하면은 조금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배구는 수비할 때 몸을 낮추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을 키우고 순간적인 민첩성 그리고 팔과 다리의 근력 및 지구력 같은 기능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잘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또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받고 올리고 때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배구라는 스포츠를 완성하고 점수를 내고 승리하고 또 이제 그 기쁨을 나누다 보니까 기쁨은 또 배가 되고 그게 아마 배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운동 배구. 올겨울은 실내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배구로 운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한부터 폭염, 가뭄까지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 WMO는 이런 극한 기후 현상이 기후의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세계기상기구 WMO라고 하죠. 2022 세계기후상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분석이 담겼나요? 세계기상기구가 이제 2021년 기후상태 극단적인 사건 및 주요 영향 보고서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표를 했는데요. 예. 보고서는 이제 여러 유엔 기관이라든가 국가 기상 및 수문학 기관이라든가 과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보고서를 통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바다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녹는 빙하에서부터 끊임없는 극한 날씨 사건까지 전 세계의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사람과 행성의 전환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야망과 연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발생했던 각종 기후 재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빙상 정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눈이 내리기보다는 비가 내렸습니다. 캐나다의 빙하는 빠르게 녹았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인근 지역의 폭염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마을의 기온이 거의 섭씨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미국 남서부의 여름 폭염 중 하나인 554.4도에 달했고요. 지중해 지역의 많은 지역은 기록적인 온도를 기록을 했고 이런 폭염은 대형 산불을 불렀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몇 달 동안 내린 강수량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브라질의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 교통, 에너지 생산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 증가 속도라면 우리는 이번 세기 말까지 파리 협정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에서 2도를 훨씬 웃도는 기온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우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상패의 기회입니다라고 각국 정상들과 대표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2도 상승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문가들은 2도 상승이다라고 하면 지구 온난화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라고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1년 1월에서 9월 동안입니다. 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1850년에서 1900년 평균보다 약 1.09도 높았다고 밝히면서 네. 지난 7년 동안 기록상 기온이 가장 따뜻했다고 했는데요. 2021년 첫 9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보면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기록상 5번째에서 7번째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기온이 약간 낮아졌다고 해서 기온 상승의 장기적인 추세를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식량 부족이라든가 기후난민 발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또한 자연생태계를 해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으로 보면 기온이 얼마나 더워졌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851년에서 2010년 동안의 1월에서 9월 기온과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온도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붉은 지역 같은 경우 2도 이상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게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 농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항상 말하는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것은 결국 온실가스죠. 2020년에 온실가스 농도는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을 했는데요. 네. 이산화탄소 수준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750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때보다 한 149%, 메탄 같은 경우는 262%, 아산화질소는 123% 증가를 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413.2 ppm, 메탄은 1889 ppb, 아산화질소가 333.2 ppb였는데요.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세 종류의 온실가스 증가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자, 온실가스가 이렇게 증가하고 대기 온도가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바닷물 온도에도 영향을 줄 텐데 현재 해양 상태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보고서에서 밝힌 어차피 이 지구 시스템에 축적된 열 이런 것들의 약 90% 정도는 해양 열 함량을 통해 측정이 되는 바다에 저장이 됩니다. 바다의 2,000m 정도 그 깊은 곳의 수심이 2019년에 최고치를 갖다 경신을 했는데 네. 2022년 이 기록을 초과해버릴 정도로 빠르게 해양이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해양 온난화 속도가 지난 20년 동안 특히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해양이 계속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지구 해양열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일단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해수 온도 상승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다의 산성화인데요. 바다는 대기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의 약 24%를 흡수를 해주고 그래서 그 바람에 더욱더 지금 산성화되고 있죠. 예. 태양들의 해면 표면의 pH 우리가 이제 통상 폐하라고 부르는데 네. 폐하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해 왔고 현재 최소 26,000년 동안 가장 낮을 정도로 산성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폐하 변화율은 적어도 그 이후 전례가 없는 것이고 바다의 폐하가 감소함에 따라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바다의 산성화는 산호나 바다 생물에 아주 치명적이 되기도 하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바다의 산성화뿐 아니라 이렇게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 상승도 큰 걱정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저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빙하가 높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예. 보고서에서는 해수면 상승을 상당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구 해수면 상승은 2013년 이후 해양 온난화 또 해양 산성화가 지속되면서 2021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는 주로 해수면의 열 팽창과 함께 육지 얼음이 녹는 것을 통한 해양 온난화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1990년대 초반부터 고정밀 고도계 위성으로 측정한 평균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1993년과 2002년 사이에는 연간 한 2.1mm 정도가 됐는데 네.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4mm로 이 기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최근 빙하나 빙상의 얼음덩어리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네. 북극의 해빙은 3월에 최대치로 1981년에서 2010년 평균을 밑돌았고요. 그 6월과 7월 초에 랍테프의 동그릴란드 지역에서 해빙 범위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북극 전역 해빙 범위는 7월 상반기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저 8월에 농 속도가 느려졌고 최소 9월 범위는 472만 제곱킬로미터로 43년 위성 기록 중에서는 12번째로 가장 낮은 얼음 범위를 보였고요. 1981년에서 2010년 평균보다는 훨씬 밑돌았습니다. 네. 남극 해빙 범위는 일반적으로 1981년에서 2010년 평균에 가까웠고 8월 만에 최대 범위에 도달을 했고 북미 빙하의 대량 손실은 지난 20년 동안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에서 2004년에 비해서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죠. 2021년 북미 서부의 폭염 또 건조한 여름으로 인해서 로키 산맥에 산악 빙하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동그릴란드의 해빙 범위는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만큼 급속히 녹았는데요. 8월 중순에 아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린란드 산악 지역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등으로 인해서 빙하가 많이 녹아내렸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해수면 상승도 사실 심각한 문제지만 올해는 폭염 소식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거든요. 현재 폭염으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번에 일단 저 보고서에서는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첨부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폭염이 가장 심각했다고 나오는데 6월과 7월 동안 예외적인 폭염은 북미 서부에 영향을 미쳤고요. 많은 지역이 관측소 기록을 4도에서 6도 정도 경신을 했고 수백 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다 발생을 했는데요. 6월 29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중남부에 위치했던 리트는 49.6도에 도달하면서 이전에 캐나다 전체 국가 기록을 4.6도 이상 갱신을 했고요. 다음 날 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이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7월 9일 54.4도에 도달하면서
미 대륙에서 평균으로 기록된 가장 더운 여름을 보였고요. 알제리, 터키 남부, 그리스가 폭염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 주요 산불들이 폭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거의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폭염은 대형 산불을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7월 13일에 시작되었던 북부 캘리포니아의 딕시 화재는 10월 7일까지 약 39만 헥타르를 불태웠는데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일 화재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폭염만 아니라 2월 미국을 강타했던 한파로 텍사스주는 32년 만에 한파에다가 경제적 피해가 아주 매우 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기상기구라든가 IPCC 등 기후 관련 기관들은 인류가 만든 기후 변화가 극한 기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구 온난화 또 기후 변화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등 전국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행정교류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은 인력 교류는 물론 교육과정 공동개설,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공동운영, 정책제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땀과 같은 극소량의 물로도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친환경 발전기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일수 교수팀은 나노물질인 맥신을 연섬유에 코팅하는 방법으로 기존보다 에너지 효율이 24배 더 높은 친환경 발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발전기 160개를 연결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20분 동안 충전한 결과 배터리 용량의 14%를 충전하는 데도 성공해 상용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요소수 등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다음 달 6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연 화학분석센터는 요소수 검사에 필요한 원소 분석기와 밀도 시험기, 불절개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검사기관으로 신청했으며 지난 22일 신규 검사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요소수 완제품 수입과 유통을 위한 검사 요청이 늘어났지만 국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2곳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분야의 글로벌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모바일 코리아 2021을 26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23일에는 한국과 미국 통신 분야 단체들이 6G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26일까지 노키아, 퀄컴 등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6G 비전과 현황 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6G 비전 수립 등 성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란 하늘 꿈이 엄병수 정춘자 부부님 댁은 낡은 지붕과 처마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지붕이 또 걱정인 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되게 심각하긴 합니다. 이제 저쪽 기둥서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지붕을 전체 씌워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 가는 거죠? 야, 이것도 되면 이것도 역대급인데?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 텐데 그 전에 지붕과 처마를 튼튼하게 수리해서 다행이네요.
덕분에 어르신들께서 올겨울 무사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시설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